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준비할게요. 다음 거 준비하겠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Let's go. 렛츠고. 빨리 가요. 같이 하자고. 우린 이미 가고 있어요. 네, 제 6회 충무로 영화제의 감감묻,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에서 제가 저 감독 맞죠, 감독님? 방은진 감독 및 액터. 네, 감독님이 액터를 만들어주신 방은진이고요. 액트리스로 만들어주신 방은진이고요. 이진익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감독님 작업실이 너무 지근 거리에 있어서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고요. 벌써 이제 자선어부를 찍은 게 2019년 는 여름부터 가을이니까 2년 됐네, 2년. 네, 이제 사실 관객이 만난 건 올해 3월이긴 했지만 감독님이 이제 새 작품을 준비하고 계세요. 거의 촬영 임박하셨죠? 다음 달에 크랭크인합니다. 네. 15번째 작품 맞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 OTT 숏폼 드라마라. 네, 이제 일하는 팀한테 내가 내 별명을 쳤지. 드린이라고. 에? 드라마 어린이. 드린이. 그 배우려고. 그러면 몇 부작이 돼요, 감독님? 본래 이제 영화로 하려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이전에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상업적이지가 않아서 이거 또 자선어보도 상업적이지 않아가지고 또 투자자를 피해를 또 입혔는데 아니, 이거 또 피해 입힐까봐 안 되겠다. 극장 개봉 말고 OTT가 요즘 이렇게 대세니까 OTT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시퀀스별로 6개를 쪼개가지고 6부작이랍시고 이제 내보내는 건데 영화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부작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신경 쓰신 건 결국은 그 에피소드별로 그치. 연결을 나누는 거고. 회가 넘어가는 그 지점의 드라마적 텐션만 보고 짜는 거지. 그러셨구나. 작업은 새로운 작가랑 하셨어요? 작업은 근데 그 자선어부 편집 감독했던 김정훈 편집 감독한테 그냥 네가 시나리오 써라 해가지고. 진짜예요? 띄웠지 뭐. 난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해. 멀리 있는 작가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눈앞에 있으면 야 같이 쓰자. 그 친구한테 이제 씌웠지. 네. 어쨌든 감독님 94년도에 키드캅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자선어부는 어느 정도의 자리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모든 영화는 이제 개봉할 때는 스코어로 평가받지만 그 개봉이 지나서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 영화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맞아요. 근데 어떤 영화들은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러나 있거나 흘러다니기도 하고, 근데 어떤 영화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다른 영화가 그 자리를 대치 못할 정도로 굳건한 위치에 서는 영화들이 있어요. 자선어부는 찍을 때부터 애초에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뭐 개봉할 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흥행에 폭망했지만 나름 보신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IPTV나 OTT에서 계속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투자자께서도 얘기하는 게 전혀 그런 정도의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다라고 그래서 얘기하죠. 이 영화도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아주 떳떳하게 차지할 만한 영화 되기를 바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네. 사실 개봉을 많이 기다렸던 저는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언제 개봉하지 언제 개봉하지 그랬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연장 이렇게 될 때 3월이라는 게 조금 걱정도 됐지만 감독님께서 그래도 너무 극장이 죽어 있으니까 이 영화가 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근데 저는 그게 디딤돌이 분명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그거는 뭐 물론 영화 개봉 날짜는 최종적으로 그 투자 배급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나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맞이하기 때문에 이왕 뭐 어려운 상황에 개봉할 때 그 개봉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극장에 그 관객이 없을 때 뭔가 다음 영화를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건데 그 이후에도 몇몇 영화들이 그런 힘을 실으려고 한국 영화 감독조합의 회원들 감독들 영화들이 막 용을 썼죠. 네. 그래도 아무튼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그래도 작년에 요즘 그 점점 좋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네,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관객들이 극장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혹은 뭐 산밀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일단 영화라는 것이 그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 100년 이상 성장해 왔는데 코로나 전국에 그 극장으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영화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과정 안에서 물론 이제 OTT라든가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확산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 또 전통적인 극장 플랫폼에 대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영화가 가져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저의 산만함과 이준익 감독님의 산만함이 더불어져서 조금 산만한 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정제된 것 같아. 좀 산만하게 그래? 봐. 감독으로서 선배로서 개인으로서 이렇게 한 세 가지의 그냥 차원으로 조금 그냥 툭툭 좀 날리겠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자산어보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님께서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관객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시긴 한데 이 작품은 특히나 또 그렇게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GV라는 차원으로 아무리 작은 GV도 하셨고. 그치. 왜냐면 이 영화는 애초에 기획될 때부터 흑백 영화로 시도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영화적 그 표현 방식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도 많이 고려한 거죠. 보통 이제 시대부이나 사극을 찍으면 평균 요즘 같은 경우 제작비 100억이 안 넘고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억이 넘는 영화의 사극을 찍으려면 관객들의 상업적 요소인 좀 더 자극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스펙타클이 있거나 또 누구나 잘 아는 그 히어로 영웅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몇 가지 상업적 그 요소를 좀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자산어보는 애초에 그런 상업적 요소가 도드라지지 않는 소재예요. 그러다 보면 또 나는 찍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다. 망하지 않는 아니면 망해도 적게 망하는 그런 상업적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흑백이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무기이고 또 그것이 꼭 뭐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서 흑백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 그냥 말 중에 하나인 거고 핑계일 수 있죠. 감명일 수 있고 하지만 그 흑백이 달성해야 될 그 미학적 요소를 우리가 전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촬영 감독 같은 경우도 찍혀야 될 피사체를 사전에 흑백으로 탁 찍어보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어보고 어떤 칼라에 대한 조명에 대한 설계를 좀 다시 갖는다거나 또 대표적으로는 그 의상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조선의 전통적인 의상이라는 게 그 궁궐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민간으로 내놓으면 굉장히 또 투박하거나 뭐 색이 없는 그런 단조로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흑백이라는 단조로움 안에서의 그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옷들을 다 흑백으로 다 찍어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션을 하고 그런 사전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촬영에 임해서 특히나 이제 어떤 자연 풍광이라든가 인물이 그 얼굴에 가까이 왔을 때의 어떤 그 조명적인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열악한 조건 안에서 더 의욕이 넘쳐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한 성과이다 이렇게. 감독님은 나 오늘 뭐 찍을지 몰라 뭐 이러고 콘티 없어 막 이러시면서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전 준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 맞아요. 촬영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의상 톤에 있어서 저야 뭐 그냥 섬에 있을 때 2벌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톤의 차이를 가지고 인물의 캐릭터의 변화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질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과정을 봤거든요. 이게 이제 사극을 제가 많이 찍었잖아요. 사극을 황산벌부터 시작이었는데 황산벌이 2003년도니까 18년, 19년 됐죠. 황산벌 이전에는 대한민국 영화의 사극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60년대, 맞아요. 80년대 와도 사극을 거의 안 찍었다고. 간혹적으로 한두 개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사극의 부활을 시작한 영화가 이제 황산벌과 그때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 두 편이었는데 같은 해예요. 둘 다 성과가 있었어. 근데 뭐 스캔들은 기본적으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주 정선된 작업을 필요로 했는데 황산벌 같은 경우는 전쟁 영화라고. 또 뭐 사극 전쟁물을 규모 있게 찍으려면 뭐 엄청난 제작비를 갖지만 사실 황산벌도 그때 당시 뭐 중예산 정도, 뭐 30m인가 그 전쟁씬을 찍는데 투박하게 이럴 데 없고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임기응변식 대처 방식으로만 찍어서 굉장히 찍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의심이 강한 상태에서 찍었어요. 네.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는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의심이 더 많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찍었다고.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많은 결함이 있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미덕이 얻어진 영화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그 다음에 용기를 더 가지고 왕의 남자를 좀 정선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 결과가 또 너무 기대 이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역량 그 이상으로 큰 성과를 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사극에 대한 추진력이 한국 영화 전반에 걸쳐서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줬고 저 자신도 이제 그 다음에 또 공격적인 사극을 찍기 시작했죠. 사실은 황산벌과 왕의 남자 같이 좀 이렇게 겸손하게 찍었으면은 좋은 성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었겠는데 그 왕의 남자의 어떤 적지 않은 성과가 오만하게 또
오만한 결함이 있어야 그 인간 아닙니까? 뭐 평생 겸손하게 사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어떤 약간 부족한 인간의 어떤 그 결함들은 그런 그 우쭐한 오만 때문에 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도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분을 머산 달처럼 또 평양성 이런 어쨌든 상업적 실패와 평가의 그 혹평에 시달리는 그 실패에는 난 실패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본다. 지금 다 지나서 보니까 성공도 실패도 그저 결과라는 거예요. 뭐 과정만 가지고는 결과 없는 과정은 좀 안타까운 그런 결핍이죠. 근데 실패 자체도 성과라고 본다고. 그런 끝에 다시 이제 뭐 어줍잖게 그 은퇴에 소동을 하고 그 은퇴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자들한테 어떻게든 그때 왜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립 서비스 하려다가 이게 오버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그 치밀하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전략적인 인간이 못 돼요 제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이고 막 이렇게 실수 남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 평양성을 찍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자분들이 현장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그 홍보 행사들이 있었던 시절인데 한 80명, 100명 가까운 그 기자분들이 와서 이제 평양성 현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배우들하고 기자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기사 쓸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질문이 안 돼. 그냥 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이 영화 망하면 은퇴할 거야. 뭐 이런 행동으로 호기를 부린 거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오만이 가져온 그 실수.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공백이 좀 있긴 있으셨어요. 그럼요. 은퇴를 했으니까 바로 작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때 기사도 뭐 그냥 이준익 감독 평양선 나오면 은퇴할 거야. 뭐 이런 기사가 한두 개 나왔는데 그게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영화가 진짜 망했네. 개봉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지. 230만 명이 BEP인가 그랬는데 170만 명인가 해가지고 한 60만 명 모자라서 이제 그때 트위터가 막 시작될 때예요. 트위터의 SNS가 사회적 그 반향이 그렇게 큰지 난 전혀 몰랐어. 그냥 뭐 소윗거리처럼 그때 그 몽골의 그 무슨 NGO 단체인데 몽골의 나무 심기에 홍보대사 비슷한 걸 맡아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그 NGO 단체 분이 나보고 이거 몽골의 그 나무 심기 홍보 차원에서 SNS 트위트 같은 거 하나 올리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저는 지금 몽골에 나무 심으러 갑니다. 뭐 지구 온난화 뭐 좀. 더 은퇴가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은퇴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장난삼아 트위터를 하고 끄고 비행기 타서 몽골 비행기를. 그래서 몽골 가니까 SNS가 안 돼.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나무 심고 뭐 사막 뭐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딱 갔는데 어떤 한국 분이 지나가다가 날 툭 치면서 에이 왜 은퇴라고 그래?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난리 난 거야. 뭐 나 3일 동안 SNS 안 되고 몰랐는데 이준익 감독 은퇴했다. 뭐 9시 뉴스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이게 은퇴 당했네. 해가지고 이제 잘반타이반 된 거네요. 은퇴 된 거네. 은퇴 생활 했죠. 은퇴 생활해서 막 근데 주변에 있으니까 뭐 동료들한테 미안하다. 뭐 내가 도울 있어 뭐 어쩌고 뭐 그러고 영부영 하는데 자꾸 시나리오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그래서 나 은퇴했는데 야 감독 웃기지 마요 하면서 뭐 이렇게 투자사에 이런 데서 막 시나리오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막 이렇게 뒤를 밀다가
롯데에선가 롯데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나왔는데 딱 봤는데 그게 소원 시나리오였어. 소원 시나리오. 좀 거절하기 미안한 시나리오인 거야. 음. 야 은퇴했는데 이거 해도 야 욕 뒤지게 먹을 텐데 이거 괜찮겠냐. 안 돼,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좀 뻔뻔하게 내가 이제 내 별명이 한 입으로 두 말하기니까 오케이 찍었는데 그지. 은퇴 생활 2년 했어요. 그래도 하고 이제 소원해서 욕 뒤지게 먹고 야 너 뭐 은퇴한다더니 뭐 댓글에 그런 거 하잖아요. 은퇴한다더니 뭐 또 나왔냐. 그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변산 개봉하고 나서 나 은퇴할 거야. 나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아니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권택 감독님이 은퇴 발언 어쩌고요. 임권택 감독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저한테 이 사람아 그런 경건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은퇴는 무슨 은퇴야? 하고 제가 야단 맞았어요. 네. 근데 그게 참 애정 어린 국악 이게 느껴지면서 겸손한 인간은 어딘가에 가서 크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야 뜨거 하고서는 이제 좀 자기 자신의 뭔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때 감독님 말씀 담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감독님께서 물론 굉장히 산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간에 언급하시면서 왕의 남자도 나왔고. 아까 얘기가 또 딴 데서 했어. 내 상관에. 원래 우리 방 감독이 물어본 게 그 사극의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그지? 그래서 그러다가 왜 흑백으로 가게 됐냐? 그 경로를 내가 설명하려다가 지금 딴 데로 샜어. 아니야, 이미 딴 질문으로 왔는데. 좀 더 했잖아. 왜냐면 이유였어. 사극을 찍다 보면 자꾸 더 하고 싶어. 뭔가 플러스 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그렇고 뭐 소품이나 뭐 의상이나 뭐 스펙타클이나 뭐 점점 더 이렇게 빌드업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그런 벗어난 날처럼 뭐 평양섬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 사극한 게 사도잖아. 사도. 그런데 사도도 그게 점점 그거랑은 굉장히 틀려요. 사도 갈 때 내가 뭐라고 물론 했냐? 미술적으로는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 궁궐의 사이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집중한 거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이즈 빌드업을 하는 그런 오만한 선택들이 더 큰 실패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사도에 와서는 훨씬 더 반대로 더 하지 말고 빼자. 이야기도 그때 당시 정치적 어떤 배경들을 최소화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본질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고, 미술도 미술 감독이 뭐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계속 하지 마. 계속 뺀 거예요. 소품도 빼고 뭐 다 뺐어. 빼니까 그 이야기의 본질에 더 선명성이 드러나고 사극인데 그 화려함보다는 정제됨이 주는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이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다음에 동주를 했죠. 네. 동주도 이제 시대문이잖아. 동주는 아예 도대체 빼면 어디까지 뺄 수 있나 실험을 했어. 심지어 사도가 제작비가 얼마였더라? 60매덕이에요. 65억인가? 이번에는 제작비를 다 빼버리자. 그래가지고 5억으로 5억을 잡은 거야. 자, 5억으로 원래는 1억 5천 하려고 했어. 내가 1억 5천 하는데 신현식 감독한테 시나리오 1억 5천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3억을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줄거리는 이러이러하고 인물은 이러이러하고 에피소드는 이거 해서 1억 5천짜리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저에서 한
많이 찍었으니까 그렇게 써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근데 쓰다가 전화가 왔어. 아, 그러면 1억 5천, 3억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뭐 1억 5천이나 3억이나 뭐 그래 오케이. 그래서 3억을 열심히 썼어. 그래서 지나가 나왔어. 열심히 또 둘이서 각색을 했죠. 열심히 각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3억으로 안 되는 거야. 5억인데 5억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야 네가 제작을 해라. 혹시 이게 돈을 벌면은 5대5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작자를 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신현식 감독이 제작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스텝도 막 33명인가 그랬어. 33명. 그러니까 일단 스크립트 없어. 조감독도 없어. 근데 여축은 하나 있으니까 여축 겸 조감독 한 명. 하나 더 하다 나중에 둘인가? 하다 보니까 셋 됐나? 하여튼 그래서 스텝들도 다 반씩 줄였어. 회차는요, 감독님? 회차는 원래 20회차 잡았는데 내가 한 회차 줄였어. 그래서 19회차. 촬영 기간 한 달. 그것도 이제 사도를 찍고 후반 작업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투자배급사에서 개봉을 좀 뒤로 늦추자는 거야. 그래서 뭐 6개월인가를 늦추더라고. 그래서 네. 6개월 동안 뭐 하지? 영화 한 편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동주를 찍어야 되니까 촬영 기간 한 달. 전국 돌아다니면서 흑백도 이제 카메라가 또 비싼 카메라 아리플렉스 이런 거 못 쓰니까 네. 소니 디지털 카메라 B 카메라 내 집에 있는 거 그 알파 7이라고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 있어요. 네네네 알아요. 그게 B 카메라예요. 그거 막 꽂혀놓고 풀로 가끔 찍기도 하고 조명 기본 조명 아무것도 없어. 그 그립팀 없어. 단 이렇게 이동차가 있어야 되니까 저 장비실에서 옛날에 안 쓰는 그 동그란 레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어커 같은 거 미는 거 판달리 그냥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이동차로 트랙인 밀면서 이렇게 틸업 쫙 해야 되면은 장비가 없으니까 뭐지 그 유압으로 쭉 올리는 갑자기 기계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없으니까 무릎팍으로 딱 두고 이거 막 흔들니까 야야 무다 생긴다 야. 이러고서 찍었는데 그리고 찍고도 근데 행복하셨죠? 너무 그래서 그래서 그 행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더 쓰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흑백이었으니까 이제 칼라로 가는데 박열을 내가 또 이게 박열은 전체가 동경이야. 한국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네. 도쿄가 무대인데 제작비 25억으로 정했어. 그리고 칼라. 그것도 회차가 뭐 어떻더라? 하여튼 뭐 얼마 안 돼. 굉장히 빨리 찍으셨죠? 엄청 빨리 찍었죠. 하루에 그래가지고 그때 25개 20몇 대 차에 그냥 엄청 찍었는데 사실은 그 두 편이 저한테는 그야말로 이제 또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온전하게 영화적인 목적 이게 부흥하려는 어지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이치 단결해 가지고 성과를 낸 거지. 참 정말 멋진 배우들이고 멋진 스텝이었어요. 너무 그 열악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을 또 즐기고 더 재밌게. 야 우리는 남들이 300만 원에 하고 우리 30만 원에 했어. 와 박수. 그리고 철칙이 뭐냐면 그러고 남는 돈으로 맛있는 거 먹기.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재밌게 놀기. 네, 재밌게 놀기. 예.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게 또 얘기가 샜나 보다. 그렇게 이제 그 시대분이나 사국의 덜어내기를 하다가 이젠 진짜로 덜어내자 해서 자산어고를 덜어낸 거예요. 확 덜어낸 거지. 네. 그러니까 영화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블록버스터를 지향한다. 그러면 관객들한테 눈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더 해야지. 스펙타클도 더 해야 되고 다 체이스도 뭐 화려하게 해야 되고. 근데 반대로 더하지만 좀 빼기 쪽으로 가면은 빼기 쪽에서의 영화적 그 쾌감이 더하기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근데 정말 그게 사실 그 볼거리나 뭐 이런 스펙타클이나 뭐 그게 꼭 뭐 무슨 액션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어질수록 불안하시지는 않고요. 난 더 없어질수록 더 행복해요. 왜냐면 온전하게 그러니까 돈으로 메꿀 거를 몸으로 때우거나 정신으로 이렇게 그 채워가는 건 그 자체로 내가 빈민의 자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큰 씬 오면 부담스러워. 이거 내가 저런 정도의 규모 있는 제작비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 헛된 욕망을 가지고 막 그 저질렀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거 어떻게 온전하게 다 그걸 감당하고 살 수 있겠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크기를 이렇게 해내는 그 즐거움이 훨씬 즐거워요. 훨씬 좋아. 그 설사 뭐 영화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미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막 사이즈 키워가지고 실패하면 그것도 물론 미덕이 있겠지만 그 미덕은 어떤 악덕에 가려질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나는 돈 많이 주면 영화 잘 못 찍어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 뭐 말장난이죠. 편하게. 네. 말장.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조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독님은 되게 단순하게 사극을 대중성 있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잘 알려져야 돼 라고 이렇게 또 심플하게 딱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에서는 송몽규를 만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박열에서는 우리 그 여주인공 히데코인가? 후미코라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자산어보에는 물론 정약전의 이야기지만 장창대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찬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왕의 남자 같은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연산의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감독님의 내공은 뭘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연산을 따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게는 잘 모르지만 공길이라는 또 뭔가 굉장히 그 흡입되기 쉬운 인물을 만들어내서 또 그 젊은 층을 훅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축을 잡고 있는 우리 강무성 씨가 했었던 그 역할을 통해서 장생. 네, 장생을 통해서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각자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님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로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물에 대한 애정들을 계속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남자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시각 혹은 영화적 스토리에서 그 인물이 발현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물이 발현돼서 이야기로 나아갔거나 혹은 어떤 뭐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만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조금씩 변화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감독님은 어떠세요? 우리 방 감독님이 아주 내 영화를 너무 상찬을 해가지고 내가 뭔 말하려다 다 까먹었어. 질문이 길어서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길게 이렇게 상찬을 하니까 그런 대우받을 영화나 감독은 아직 덜 됐는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물어보니까
또 내가 오바를 살짝 해야 될 시가 온 것 오빠 같아요. 해주세요. 그냥 우리는 오바를 보고 싶어. 그게 나는 그러니까 모든 그 창작자는 그가 만든 결과물은 그 본인의 무의식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돼요. 나도 나의 무의식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영화 안에 구현되고 발현됐겠죠. 그러면 나의 무의식의 그 고백은 나도 내 영화 보다 보면은 야, 내가 저런 인간이야? 뭐 이런 그걸 발견할 때가 가끔 있다. 근데 뭐 때로는 뭐 아주 그 부분으로 쪼개서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자산어고에 나오는 대학책에 나오는 4단 7정 요소들이 다 스며 있지만 크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어쨌든 빈민의 자식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뭐 끝에서부터 이렇게 세야 좀 가깝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난 인간, 뭐 역사 속의 위인 이런 거 보면은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 바라보지도 않아. 난 어차피 그렇게 될 사람도 아니고 그거 따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같은 뭐 반에서 뭐 반장이고 막 1등, 2등 하면 저 새끼들 뭐 이렇게 공부 잘해. 그러면 그걸 부러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저 새끼들 또 아닌 게 공부 좀 잘한다고 뭐 이런 그 반감. 또 뭐 부잣집 아들 보면은 괜히 막 티꺼운 거 있잖아. 괜히. 네. 뭐 걔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없는 놈의 그 오기 뭐 이런 거지. 근데 그게 그렇다고 뭐 그걸 뭐 내가 해코지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 기제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찍다 보면은 뭐 계백 장군, 김유신, 뭐 김춘추는 다 쪼다로 만들고 맞아요. 거시기가 더 인간적인 그런 그걸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산도 마찬가지인 게 연산 어때 왕이잖아. 폭군이고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근데 그게 외면이라. 근데 모든 인간은 외면과 내면이 같나요? 외면과 내면이 다른 존재는 나 인간밖에 없더라고.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바퀴벌레가 외면과 내면이 달라?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인간만 외면과 내면이 다르다고. 그러면 저 연산의 내면은 도대체 왜 저렇게 그 잔인한 외면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은 그 내면 안에 있는 그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모든 인간이다. 계백도 마찬가지, 김유신도 마찬가지, 영조도 마찬가지, 사도도 마찬가지, 뭐 윤동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그 외면과 다른 내면의 어떠한 자기만의 결핍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게 돼요. 자세히 보게 돼요. 왕의 남자에서 장생이 호기를 부르지만 그 호기의 깊은 곳에서는 공길과의 그 과거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작은 사건에서 만들어진 그 소중한 감정, 그 감정을 집착하려는 것이 이제 애정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된 그런 상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 결핍,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그 왕과의 어떤 대립으로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한 말처럼 character is destiny. 성격이 곧 운명이다. 그런 것들은 뭐 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뿐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성격이 운명이에요. 내가 뭐 잘못되면 다 내 성격 탓이지 뭐 누구 남 탓을 하겠어. 그런 것이 영화 안에 쭉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동주 아까 윤동주 송명구 얘기도 하고 뭐 박열 훈육고 얘기도 하지만은 윤동주는 누구나 다 아는 위인이죠.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안타깝게 등지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사안의 심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기보다는 그 세상의 부조리함에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며 부끄러워하는 그런 위대한 정신 승리를 갖고 있는 위인입니다. 윤동주는.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시대에 그 혼자서 그렇게 형성됐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옆에 누군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한 시절에 성장기에는 아버님이었고 어머님이었고 뭐 고모 삼촌 이모였고 할아버지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회적 자의식을 획득하는 나이가 오니까 그것은 이제 학교를 가면서 집안에서는 어떤 혈연 관계의 사회, 가장 소단위의 가족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떤 형성된 자신의 성격이 학교라는 그 사회 공간 안에서 자신의 성격에서 나온 자의식과 학교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곳에서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돌의 요인은 곧 경쟁으로 나타나고, 맞아요. 그 경쟁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자라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우월감으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자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 잘생겼어. 키도 커. 운동도 잘해. 열등감 가질 게 없잖아. 우월감으로 사는 거고. 그 사회적 자의식. 이 우월감으로 자랍니다. 반면에 공부도 좀 못해. 좀 전부 다 힘도 좀 약해. 그건 열등감이 또 자라죠. 근데 윤동주의 삶에서 가장 그 열등감과 우월감을 비교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송몽규. 같은 집에서 태어났고 같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그 송몽규라는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송몽규가 갖고 있는 우월감이 있어요. 네. 왜 우월감? 근데 송몽규의 우월감은 또 열등감에서 출발한 거야. 왜냐하면 윤동준의 집안에 더부살이 했다고. 또 윤동주는 자기 집안의 고종사촌인데 주인집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문간방에 더부살이 하니까 약간 좀 낮은 그런 그 심리가 있었겠죠. 그럴수록 송몽규는 저도 자기 자신을 그 열등감을 이겨내려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사회 참여도 더 열심히 하고, 그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막 그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거 싫어해요. 그 대사들도 기록에. 물론 이제 다 맞진 않겠지만 평전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2살이야. 송몽규 12살 때 동네 마을 사람들 앉혀놓고 이야. 북간도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쫙 설파한다고. 12살짜리. 그걸 바라보는 윤동주 입장에서는 쟤 뭐지? 이런 열등감이 안 생기겠죠. 그러다 공부도 잘해. 막 그 충칭에 막 독립운동하러 17살인가? 뭐 6살에 갔다 또 와. 근데 막 깜빵 갔다 왔어. 그것도 깜빵에 면회를 가요. 또 그것도 다 싫어야. 또 와서 또 가니 연전에 가자. 연대 가. 수석 졸업해. 근데 또 교토 가자. 그때 교토제국대학은 동경제국대학하고 맞먹는 일본에서도 수재만 가는데 거기 또 들어가. 윤동주 떨어져. 그래서立교대학이라고 동경에 좀 이렇게 좀 그보다 좀 약간 레벨이 낮은 대학에 들어가. 또 거기서 또 머리 잘려서 또 뭐 도시아 대학에 와요. 그럼 도시아 대학은 이제 교토에 있는 좀 약간 교토대보다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학교 다니는. 송몽규랑 20몇 년 동안 뭘 사회적 경쟁 체제 안에서 다 열등감의 입장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송몽규는 그 과거의 태생적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윤동주보다 우월적인 삶을 계속 치고 나간다고. 그래서 뭐 교토제에 대해서 뭐 유학생을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제국대학 출신들은 군대 갈 때 이제 장교로 가니까 일본 장교로 들어가서 거기에 제국주의의 매뉴얼을 싹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독립위원회에서 막 20몇 살짜리가. 그걸 뒤에서 쳐다보는 윤동주 입장에서 나는 맨날 신화 쓰고 앉아있고 이거 뭐지? 이런 그 상대적 열등감, 그
인동주의 내면의 세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피하지 않고 그걸 온전하게 자기 고백으로 만들어놓은 그 시들이 지금 70년, 80년이 지나서도 모두의 가슴에서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열등감의 솔직함 때문이에요. 열등감에 솔직하라. 그것도 위대합니다. 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박열의 개새끼라는 시는 열등한 시민으로서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개새끼다라고 스스로 자기 조롱, 자기 비하의 시를 쓰고 그것을 무기로 일본 대법정에서 아주 호탕하게 너희들의 부당함을 기록해 보면 어마어마해. 그때 나이가 23살, 24살 때라고. 하네코 후미코 22살, 23살 됐겠다. 후미코도 마찬가지. 그들이 삶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세계에서 성공하지 못했어. 실패한 사람들.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보다 열등한가? 그렇지 않다. 그걸 영화적으로 만약에 실패한 사람, 실패의 미학을 잘 담아낼 수 있다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패자가 되더라도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지. 나 실패했으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서 이렇게 노가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 이런 거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성공과 실패의 정말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사실 가게 될 것 같아요. 성공은 나는 성공도 실패도 결국엔 다 지나가는 거야. 난 성공도 좀 했지만은 실패도 많이 했어. 저는 실패가 9개고 성공은 1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왔어요. 그 실패의 아름다움 때문에 지금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난 그것이 소중하다고 봐요. 나도 실패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영화로만 그렇지 딴 거는 옛날에 영화 수입하고 배급하다고 오버하다가 막 돈 몇십억씩 저게 다 벌어서 갚았어. 100억을 갚았어요. 100억. 잘하셨어요. 또라이지. 근데 다시 하라면 절대 안 해. 못하겠어. 다시 하라면 못하겠어. 왜냐면 그렇게 위험한 선택들을 대책 없이 저질렀다가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때 당시에 보이는 것들과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또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의 시점이 옮겨가게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야. 좋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느냐. 어차피 변하는데 기왕이면 좋게 변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냐. 네. 그래서 실패조차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한다면 좋게 변할 리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실패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 실패의 아름다움을 또다시 뭔가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또 다른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가치관은 좋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실패의 아름다움이 가치관이 후지면은 그걸 미천으로 도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뭔가 우리가 학생으로 배우면서 살다가 죽으려면은 그 배움의 변화는 끊임없이 좋은 배움, 좋게 변하는 그런 노력만이 달리 그거하고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선업으로 감독님 돌아오면은요, 정약전과 창대의 모습에서 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우월감과 열등감도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둘이 딱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다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반 정도 비어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돼서 그걸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는 신분을 초월했다 어쨌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둘을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물론 창대는 야 이 쌍놈아 뭐 이런 얘기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는 양반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소학을 믿는 너는 그렇지. 위험한 역적. 네, 대역적.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 비등한 관계로서 시작을 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맞아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한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서열 안에서 서열 경쟁을 하죠. 서열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마지가 있으면 동생이 있고 서열이죠. 뭐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또 서열이야. 아름다운 서열이라고. 그 서열이 전복되면 그런 인간의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그 존중해야 될 서열이라고. 근데 이제 사회 나가서 또 어떤 또 다른 서열의 자기 소셜 스테이터스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욕망을 가져? 신분 상승을 깨야지. 서열의 역전을 깨야 한다고. 그래서 인류 문명은 끊임없이 혁명의 역사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인류 문명에 도착을 한 거야. 그것은 어쨌든 그 끊임없는 서열의 어떤 역전을 통해서 그 서열이 무너짐을 해가지고 평등해지는 관성으로 달려온 거지. 그러면 창대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서열 의식은 날 때부터 서자인 거예요. 그 서자가 극복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왔는데 그 사람은 역적이야. 나보다 더 이거 아직 그래서 좀 만만하게 좀 대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정약전이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뭐 별장보다 훨씬 위인 예를 들어서 뭐 관찰사나 그 위에 뭐 약 시찰 나왔다 그러면은 막 절대 그렇게 된 거 하지 않지.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을 만만하게 보는 정신은 난 창대의 미덕이라고 봐요. 어떤 자기보다 우월한 서열이 왔을 때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좀 만만하게 보는 그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은 그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가 왔을 때 거기에 복종과 어떤 그 서열의 틀에서 기생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둔하겠지. 혁명적 선장을 할 수가 없지. 근데 상대는 아주 당당하게 당신의 어떤 그 결함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고 그러면서 충돌하고 충돌은 곧 화합의 전 단계라고. 충돌하지 않고 화합한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곧 충돌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충돌이 갖고 있는 폐단도 있지만 그 폐단을 이겨내면서 충돌이 갖고 있는 긍정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만이 화합이라는 결론, 그러니까 종점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약점과 창대는 아름다운 화합을 합니다. 지식거래.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섭하자. 지식거래의 끝에 창대는 아주 걸출한 그야말로 청출어란으로 과거에 물론 영화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그 영화적인 설정이 어떤 사회의 단면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면 그건 용인된 내러티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자기 신분 상승에 달성을 하죠.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자신의 욕망의 끝에 자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욕망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 자신의 욕망의 끝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면 난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됐어. 행복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좀 부자가 되면은 좀 편리하겠지. 불편한 것보다 편리한 게 많겠죠. 편리하면 다 행복한가? 불편하면 다 불행한가? 따지고 보면 그런 등식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가 행복으로 환치할 수 있다면 편리해서
불행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그게 이제 그게 자존감이라는 요새 말하는 실패자의 자존감.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그 실패라는 게 우리 영화 감독도 이제 자기 한 작품 한 작품을 실패와 성공으로 이렇게 자루재듯이 하지만 그런 실패는 아주 하찮은 실패고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한번 성공과 실패를 논해보자 하면 엄청나게 흥행을 많이 한 성공한 감독이 인생 전체에서 자신의 그 행복의 지수가 성공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 그건 접근 방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라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달라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성공과 실패는 똑같은 것이다. 결과는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현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한 번쯤 꼭 작업하고 싶은 현장이에요. 그거는 또 약간 칭찬 모드이긴 한데 근데 저도 그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감독님이 배우 연기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배우들과 늘 함께 연기를 같이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연기를 늘 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뭐냐면 배우의 마음을 가장 알아줘야 될 현장의 첫 번째 사람이 감독이에요. 감독은 그게 의무야, 의무. 책임이고. 그러면 저 배우가 전날까지 그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 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날 아침에 와서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 딱 쓸 때 그 순간 자체가 너무 빛나는 순간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 영화라는 게 레디 액션하면 매직 타임의 스타트 컷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리얼리티 타임으로 탁 전환되는 그 매직 타임의 듀레이션 이 순간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데 물론 그것이 이제 영화라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원히 박제돼서 끊임없이 리플레이 되는 어떤 혜택을 받은 매체죠. 사실은 너무너무 혜택받은 매체지. 그 매직의 마법의 순간에 자신을 온 스피릿과 어떤 자신의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배우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노력해서 왔을 거예요. 좀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지. 뭐 잘하는 배우는 다 잘하나? 안 그래. 뭐 연기 좋아하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배우는 뭐 메카도 다 잘할 것 같아? 아니라고. 막 대사 막 씹고 막 대사 틀리고 어떤 막 연기 감정 이상하고 앞뒤 씬하고 계산이 틀려가지고 저 뭐지? 뭐 이런 연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름을 다 얘기 안 하지만 그 유명한 배우들도. 근데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못한 거 쓰겠냐고. 잘한 거만 쓰지. NG 오케이도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서도 앞뒤 씬하고 맞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만 봐서 그 배우의 연기력을 다 판단할 수 없어. 그치. 어떤 수만 보았기 때문에.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 속의 위인도 저 위인은 뭐 기가 막히잖아. 나라를 뭐 몇 번을 구해요 도대체. 근데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나 허점이 없을 것 같냐고. 많다니까. 다만 그것을 들추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은 역사 속에서 미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화는 그 미화된 것을 추구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 미화된 것이 갖고 있는 실체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객이 위안받아야 돼. 위안받아야 돼. 내가 알고 있었던 저 위대한 미인도 나보다 더 연약했고 나보다 더 초라했고 나보다 더 치졸했구나. 그러면 내가 좀 치졸하고 연약하지만 이걸 내가 너무 나를 탓할 필요까지는 없어. 뭐 이런 위안을 받는 거 아니죠. 우리 뭐 윤동주 씨 보면 막
와, 28살. 와, 그것이 봐봐. 그 나이에 세상을 그렇게 깊이 있게 통찰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솔직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시를 쓰는 24살짜리 위대하지. 근데 영화 동주공 찌질하잖아. 찌질하도. 그 찌질함에 솔직하라. 그래서 위대한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우리가 그 시를 사랑하게 되게 분명히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배우가 그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에 감독님이 그 배우의 어떤 상태나 혹은 어떤 한 테이크가 이렇게 딱 갔을 때 물론 컷 오케이를 무지하게 빨리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난 배우가 모르지 잘. 얼마큼 베스트를 했거나 혹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왔다.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그렇지. 그분은 여기 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예리하게 간파하면서 배우에게 되게 적확한 디렉션을 주시면서 얻는 신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는 네. 나는 그거 내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연기를 할 때 네. 내가 이렇게 딱 모니터를 몰입하고 있으면 난 내 생각을 가지고 한 적이 없죠. 연기를 감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감독이 현장에서 모니터를 볼 때는 그 배우의 연기를 감상할 뿐이야. 나는 그냥 이 배우가 연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 저거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네네. 그냥 그 배우가 하는 걸 따라해. 그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 나도 깜빡이고, 그 사람이 숨을 쉬면 나도 숨을 쉬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연기를 하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감각적으로 컷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오냐면 그 배우가 진정 그 캐릭터 안에 자기 확신과 믿음이 온전하게 전달되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근데 어떤 때 한 번 더 다시 가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자기도 좀 확실히 좀 덜한 눈빛이 있어. 뭔가 그걸 캐치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느껴요. 그건 뭐 캐치가 나는 거 그냥 내가 봐도 좀 이상해. 내가 안 붙어봐봐. 안 붙어. 한 번 더 가는데 그 안 붙는 요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주변의 상황 때문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어요. 상대 배우가 대충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막 산만해가지고 몰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과도하게 이 연기를 좀 보여주려고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느낌을 스스로 하면서도 느끼면서 막 이런 그런 어정쩡한 그런 것들은 감각이지 감각.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본인 스스로도 그러기도 하고. 굳이 내가 한 번 하자고 얘기다. 자기 한 번 더 한대요. 오케이. 한 번 더 딱 떨어지고 가도 오케이. 이런 거고 그거 말고 대부분 뭐 첫 테이크 오케이가 50%가 넘으니까 50% 이상 첫 테이크 오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꼭 써먹을 건데 그 감독님이 초반에 막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몇 번만 하시면 배우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아세요? 몰라 나는. 왜냐하면 땡큐. 아니 땡큐 아니야? 첫 테이크 오케이 빨리 집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거 뭐 똑같은 거 자꾸 해. 그 배우가 뭐 같은 배우가 같은 데서 치는데 뭐 남의 데서 치는 것도 아니고 배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오케이와 NG 차이가 커봐야 5% 작으면 1% 차이라고. 이미 95%는 다 맞았어. 어떤 때 대충 갈 때도 있는 거지 뭐 그걸 제일 고단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중요해. 메카트가 다 중요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모든 일은 대소부분이 있고 강약이 있고 모든 게 다 중요해. 소품도 중요하고 보충도 중요하고 연기도 중요하고 카메라도 중요하고 조명도 다 이건 뭐냐면 다 소랑 똑같은 얘기. 그렇죠. 강약은 뭐냐면은 이게 강이면은 약이 있어야 이게 강이 증명이 되지.
그러니까 대충 가는 게 있어야 치밀하게 한 게 빛나지. 다 치밀하면 그게 다 대충 간 거랑 똑같이 보여. 그러니까 나는 모든 씬에는 중심 카트가 있다. 그 씬에 중심 카트가 있다. 그 중심 카트 하나만 잘 찍으면 돼. 나머지 대충 찍어도 돼. 그 대충 붙이면은 그 중심 카트가 빛나서 사람들은 거기를 인상적으로 영화를 기억하고 담는 거지. 다 중요해. 뭐가 세상에 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럼 완급 조절을 배우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감독님은 어떤 씬을 찍을 때 배우의 포지셔닝을 딱 잡아놓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씬은 어떻게 가겠구나를 딱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포지셔닝 해주는. 맞아요. 나는 뭐 연출부 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영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 공부 안 하는 영화 감독 이렇게 오면 막 저 새끼 천재야? 막 놀려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안 했어. 못했어. 그냥 감독했어요. 근데 그냥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이렇게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현장 가면 제일 중요한 게 1번 인물의 위치예요. 인물의 위치. 그 인물이 어디에 앉느냐, 어디에 서느냐. 두 번째, 그 인물의 움직임이라고. 어느 인물이 어디를 움직이느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인물이 마지막에 누구를 보느냐. 시선이야. 내가 하는 연출의 3단계인데 현장 가면은 누구를 여기 앉힐까? 누구를 저기 앉힐까? 이거 셋업인데 이 셋업, 인물의 셋업 자체가 드라마의 핵심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어. 네. 인물 여기 앉히는 순간 이 카메라나 뭐 콘티나 모든 것들은 거기 다 종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콘티를 하지 않아요. 인물의 위치만 정해. 인물의 위치가 바뀌면 콘티가 다 바뀌는데 그 콘티 하면 뭐해? 그래서 인물의 위치에 있다. 근데 이 인물의 위치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헌팅을 갔을 때 인물이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이리로 나갈 거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헤어질 거야 라고 이제 헌팅할 때 다 얘기를 해요. 막상 현장 가면 다 바뀌어 있어. 내가 바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감독님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 야, 내 특기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야. 내 특기길래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좀 웃기려고 이렇게 넘어가죠. 또 막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물어봐 조감독한테 오늘 뭐 찍냐? 이거 찍으면 알았어. 막 이제 내가 막 해 이렇게 인물 위치 막 잡아 물어봐 촬영 감독한테 내가 괜찮겠어?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잖아. 괜찮겠어? 촬영 감독 감독님 배우가 거기 앉아 이쪽으로 앉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좋지. 그거 이제 바로 난 도망가는 거야. 바로 도망가는 거야. 조감독한테 물어봐. 야 너는 괜찮아? 야 괜찮고 조감독이 끄떡끄떡해. 와 오늘 그분이 촬영 감독한테 그분이 왔네. 하고 촬영 감독한테 확 내가 기생하는 거야. 붙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아니 매일같이 현장에 돌아가고 하루에도 셋업을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독이 그걸 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감독이 신이야?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또 그분이 와요. 가끔 와요. 내가 한 번 오면은 세게 와. 근데 자주 안 와. 보통 안 와. 보통 안 오면 배우들이 일단 많이 오죠. 배우들이 주로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치. 이거 딱 보면 오늘 설경가 온 것 같아. 그 설경 어디 앉고 싶어? 좋아. 거기였어. 오늘은 촬영 감독이 오늘 그분이 왔어. 그러면 촬영 감독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어떤 때 조감독이 잘 와요. 조감독도 장난이 아니야. 잘 와. 그럼 저 새끼 말을 잘 들어. 저는 그놈만 같은. 그분이 한 번 오면 한 몇 시간 있거든. 그다음 몇 시간 있으면 또 그분이 거기 안 있어. 딴 데로 가. 옮겨 다녀요. 내가 말하는 그분이랑 맞아요. 네. 내 운철학인데 운. 운이라는 그 한문에 수레거자가 들어가 있어. 운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그건 운이 아니야. 맞아요. 돌아다닌다. 그날 현장에 그 운이 자꾸 돌아다녀. 어떤 때 이 배우한테 왔다가 어떤 때 저 배우한테 왔다가
어떤 때 조감독한테 갔다가 어떤 때 뭐 옆에 현장 편집해서 갔다가 어떤 때 뒤에 앉아있는 몰든 배우가 갑자기 졸다가 떨떡해가지고 감독님 다음 씬 뭐 제가 언제 들어가요? 그래? 그래서 얘 들어갔구나. 얘 들어가야 되네. 얘 들어가면 잘 비워놔야 되네. 잠깐만 벌써네. 갑자기 그분이 저쪽에서 날 확 이렇게 뒤통수 딱 때린다. 그럼 그 딱 받아주면 나중에 기가 막히게 맞아. 이게 항상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남의 머리 70%, 내 머리 30%. 그게 이제 내 연출의 노하우지. 네. 날로 먹기. 사실 그게 현장이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말랑하면서도 뭔가 탄탄하게 굴러가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근데 왜 거기에 그러지 않아요? 예? 왜? 콘티가 없어서 그래. 콘티가 없어서. 다음 카트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그건 감독님 정도 되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콘티 검사 받아야 돼요. 아니야. 그 검사 받지 말고 그냥 콘티는 그대로 검사 안 찍어도 하긴 해야 돼. 아니야. 투자사한테 슬쩍 보여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콘티 안 나가주는 거야. 저도 콘티는 안 보는데 묶어버려. 그래도 하긴 해요. 그러면 전 스텝이나 전 배우들이 딴청을 피울 수가 없어. 뭐 다음 카트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콘티 있잖아. 요것도 이렇게 135 치고 246 발장이나 저쪽에 놀다가 와서 저거 하면 되겠네? 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잘 되어 그것까지 있어요. 콘티 있으면. 감독님 콘티 있으면 그것까지 해. 이 커트 왜 찍지? 이것까지. 그치, 이거 왜 찍지? 오늘 몇 카트 남았네? 이거 묶어 갈 건가? 쪼개가나? 이거 해 떨어지는데? 묶어 가겠네? 그럼 요건 소품 빼고, 요건 무상한 요런 다 잔대가리 쓴다니까? 근데 콘티가 없잖아? 쓸 수가 없어. 왜 다음 카트 어디 갈지 모르니까. 갑자기 찾는데 없으면 집안 멍 때리는 놈 되니까 정신없이 그냥 몰입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장의 가장 큰 방해물은 콘티야. 저희의 그 감감무술 보시는 감독님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보니까. 영업영을 하시면서는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콘티를 어느 정도 방치시키거나 혹은 폐기하느냐는 감독님들의 판단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독님 그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매번 다루셨을 거예요. 매번 다른 인물들과 만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물론 또 여러 스태프들을 또 같이 쭉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현장 편집 기사님과 늘 같은 방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서 숙소에서 혼자 자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그런 겁니까? 현장 편집이나 뭐 미술 감독이나 뭐 이렇게 두세 명이 한 방에 자요. 왜냐면 내 철칙이 뭐냐면 그날 찍은 분량은 그날 저녁에 무조건 편집이 끝난다. 그 이따 아침에 현장 가면은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다 보여준다. 어제 찍은 걸 내일 아침에 다 보여준다. 보고 싶은 사람 다 본다. 이게 내 현장의 운영 방식인데 그래서 그날 찍은 분량을 그날 다 편집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현장 편집 기사랑 같은 방 쓰는 게 최고야. 네. 그러니까 뭐 얼굴 보면 할 말 없잖아. 그냥 편집하자. 한 거야. 그리고 영화 촬영 끝나면 A 편집 다 끝나 있어. 바로 그냥 B 편집하면 돼. 뭐 A 편집한다고 다시 쳐다보고 필요 없어. 지금 나 스크립트도 없잖아. 스크립트 동주, 박열, 변산, 저산업 네 편을 스크립트 없이 영화 찍었다. 왜냐면 어차피 편집 당일날 다 하니까 그날 다 하거든. 그거 스크립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스크립트 할 사람 딴 데 더 열심히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게 낫지. 근데 다시 복귀해 보면 감독님 콘티는 안 하시지만 그 씬바이씬을 하셔서 그 시퀀스를 완벽하게 나열하시고 그 타임 체크까지 거의 해놓으면서 그 작업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죠. 그게 프리프로덕션의 효율성의 문제인데 프로덕션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대부분 95%는 프로덕션 들어가면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어찌할 수 있는 건 뭐야? 프리프로덕션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95%예요. 영화는. 그러면
시나리오 쓸 때부터 나는 모니터가 없으면 시나리오 못 써. 모니터, TV 모니터 큰 거. 작가가 이제 모니터 연결해서 이따만 70인치 모니터 시나리오 딱 펼쳐. 그래서 첫 시부터 끝까지 지문하고 대사를 내가 다 읽어. 다 연기하고. 그래서 계속 고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10바퀴, 20바퀴, 30바퀴, 50바퀴 계속 들어. 몇 달 동안. 그럼 모든 대사를 내가 다 쳐봤어. 그 지문은 최소화. 지문이 길면은 다 없애. 이 지문이 영화를 방해해요. 지문 다 없애. 시나리오가 되게 얇아. 대사로. 그러니까 대사만 읽어도 내러티브가 다 설명되어지게끔 시나리오 계속 각색하고 윤색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퀀스별로 나누고 그 씬의 목적과 기능을 또 다 써. 서술을 한다고. 이 씬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씬의 기능은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 걸 다 써. 매신 다. 백신이 다 써. 그리고 인물의 등장의 빈도수를 또 다 또 명시를 해요. 네. 이 인물이 막 한 10씬 안에 나와줘야 될 인물인데 나중에 15씬 후에 나오면 이게 인물에 대한 연속성의 결함이 생기면 내러티브 전달의 결함이 생기니까 각 인물 간에 나오는 그 씬의 연극으로 치면 등퇴장이지. 연극 무대는 등퇴장이 드라마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러니까 등퇴장 영화의 씬에 나오는 인물의 빈도수의 그 간격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미 영화는 승부가 났다. 그 현장에 간다? 놀러 가는 거지. 현장 와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은 뭐야 그 자기 인생이 삶이 얼마나 고단해. 피폐해져요. 그럼 현장 가면 놀아야지. 현장 가면 뭐 맨날 노는 거야 그냥. 왜? 어차피 노나 안 노나 5% 차이거든. 열심히 해봤자 5% 잘하는 거고 그 5% 때문에 영화 흥하고 망하고 전혀 상관없어. 5% 못 나와도 상관없어 영화에. 분명. 그러면 프리에서는 네. 어찌할 수 있는 게 95%고 이미 현장 가면은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못한다. 자, 촬영 기간 정해져 있지. 그날 촬영 분량 정해져 있지. 콘티 해놨지. 스태프들은 콘티대로 다 세팅해놨지. 자 이제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꿔? 바꾸면 다 돈인데. PD나 뭐 제작자가 가만히 있어. 투자사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대로 공장장이 뭐 감독이 공장장이지 뭐. 그냥 물론 반 찍듯이 콘티대로 찍어야 돼. 잘못됐잖아. 그러면 열심히 잘못한 대로 열심히 찍어야 돼. 열심히 잘못 찍어야 돼. 그거밖에 할 게 없어.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은 놀아야 된다. 그 현장에서 재밌게 놀고도 결과의 그 편차가 적으려면 프리프로덕션의 그 정교한 아주 치밀하게 정교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현장 가서 길을 잃지. 길을 잃으면 스태프 간의 불화, 생기고 배우와의 어떤 감정 충돌, 서로 열심히 말 섞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말 안 섞고 빨리 이 회차 끝나기 기다리고 쫑 하고 나면은 이제 빠이빠이 포레버 그지 뭐. 빠이빠이 포레버. 아니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할 맞아요. 거야. 감독 평생 뭐 그게 결국 안 좋은 사람이랑 자주 만나면 뭐 인생의 피폐해지지 뭐. 안 좋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장땡이지. 그래서 네. 감독님 현장의 배우들은 그래서 연기할 때는 오롯이 연기,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쑥 빠져나오고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다가 보면 자기도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좀 했어요. 우리는 각자 책임제예요. 각자 책임제. 연기는 배우가 하는 거야. 감독은 뭐 연기 뭘 알아. 그냥 지거나 열심히 하라 그래. 괜히 그 배우들 연기 간섭하지 말고. 네.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질문하고 마무리 멘트 해달라는 저기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저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지나갔는데 감독님이 뭐 이거는 그때 좀 다시 이렇게 찍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거든. 난 내용 안 봐. 일단 난 응. 내가 언제까지 보냐면은 시사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들하고 봐야 되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 개봉 전에 시사할 때 보고 나서 개봉하고 나서 본 영화 한 편도 없어. 한 편 봤다. 뭐 안성기 선배님 무슨 50주년 기념 때문에 어디 갔다가 라디오스타 둘이 앉아서 한 15년 만에 한 번 봤고 난 내용 안 봐. 그렇게 15년 만에 한번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성경이 그러더라고. 이 감독 영화 재밌네. 야 15년 지났는데 똑같아. 이 말씀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어쩌다 보니까 15년 만에 보니까 재밌지. 라디오스타는 정말 어떨 때 텔레비에 막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난 안 봐. 절대 안 봐. 하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겹도록 후반까지 다 한 다음에는 그치. 진짜 걱정에 걸리면 이거는 관객의 것이라고 그냥 저는 줘요. 뭐 맞아요. 왜냐면 지그볶음. 그 작업 과정에서 그 누적된 그 피로와 그 선택을 강요받는 스트레스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빠져나가. 그 카트를 보는 순간 그때 저걸 고민했던 그 현장에서의 그 부담감이 그대로 다시 또 재현되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짐이야. 짐. 그래서 내 영화는 내가 절대 안 보여. 그래야 다음 영화 할 때 뭐든지 처음처럼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잖아. 처음처럼. 마치 데뷔하는 것처럼. 마치 영화 처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거지. 전에 그거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복잡해지면은 신선함이 떨어져서 항상 데뷔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감독님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편 찍었다고 뭐 그 다음에 그 방식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뭐 세 번째에 두 번째 방식이 또 맞아 떨어지지는 절대 않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편수가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떠세요? 사실 좀 난 사극을 많이 찍다 보니까 맨날 내가 내 영화 피하느라고 또 국물 나오는 거 엄청 많이 찍었잖아. 국물 가면 전에 찍었던 그 장소에서 전에 찍었던 그 자세도 전에 찍었던 그 감정이야. 배우가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하다 보면 삑살이 확 나는 거지. 그냥 그대로 관객들은 그냥 그대로 그 감정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감정 내가 질렸으니까 딴 감정 할 거야 하면 이상한 거 나오고 망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흑백이다 막 바꾸고 막 섬으로 가고 막 도망다니라고 지금 이거저거 실수하고 그래요. 네, 감독님 이제 다음 작품 이제 금방 곧 프랭크인인데 또 그 현장이 저는 굉장히 그립고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방문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피해가 되는 그런 현장 오면 안 돼. 그다음에 열심히 공장에서 귀에 돌아가는데 그 뒤에서 막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근데 감독님 현장에는 전작의 배우들이 한 번씩은 꼭 오던데요. 지들 부러웠어. 지들 놀라고 오는 거지. 난 불편해 죽겠어. 너무 그것도 챙겨야 되잖아. 네. 근데 난 이제 내 패턴이 생겼어. 안 챙기는 걸로. 오는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라. 안 챙긴다. 네. 그게 더 부담이 그 배우들도 그 스태프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 막 챙긴다. 아유. 네. 안 챙기는 거. 감독님 우리가 충무로 영화제를 맞아서 감감무신데요. 이제 마치려고 해요. 감독님 혹시 한 말씀 아쉬운 거? 한 말씀? 아니 뭐 아쉬움 없고 아니 그 감독조합에 더 좋은 많은 일이 생겨서 그 감독조합 감독님들이 조합으로부터 많은 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저는 다 지나가는 건데 조용히 가야지. 그래도 뭐든지 남기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감독 조합에 이루셨잖아요. 이러나 이제 내 앞에도 건치는 감독이나 옛날 이현수 다 있었는데 이제 사단법인
하느라고 내가 그렇죠. 했는데 사실 나는 돌이켜서 보니까 굉장히 비겁했어. 지금 민규동 감독님, 이야, 씨,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지? 와, 그리고 심지어 잘해. 네. 그 진심이야. 네. 자기한테 가는 것도 없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민규동 감독님은 존경합니다. 민규동 감독을 보면 나 진짜 무성의하니까. 충무로 영화제 응원 한번 해주시고요, 감독님. 충무로 영화제, 충무로는 없어졌지만 영화제로 영원히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제에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충무로 영화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방 감독님이 본래 이제 옛날에 한때 날리던 배우였다가 갑자기 감독을 하더니 또 존재감이 또 뚜렷하네. 이게 뭐냐면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그 한 인간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데 이번에 자산업으로 또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소중한 역할로 너무 멋있게 연기를 해줘가지고 나는 방 감독님이 이제 실버 비즈니스를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투자. 감독님 계속 연기하라 그래서 제가 귀가 팔랑팔랑 해져가지고요. 투자. 진짜 하고 싶어요. 배우 연기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안 연기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자기 리듬을 이렇게 찾는데 좀 당연히 필요한 부담감이 있겠지.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나는 강 감독님이 배우로서의 그 가치를 한번 빵 포텐이 터질 거라고 난 믿어. 진짜. 물론 감독도 여건이만 감독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시장 논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시장 논리하고 나하고 이게 저스트 매칭이 안 되고 미스 매칭이 돼버리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그래서 투자, 그러니까 멋진 배우와 아름다운 감독으로 투잡으로 실버. 감독님이 저한테 덕담까지 해주시네. 여튼 뭐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더 길게 할 수 있는 건 배우라고 생각해서 이게 칼도 한번 쫙 뽑아놨더니 11년 만에 뽑은 칼이 어떻겠어요. 녹슬었지. 막 무뎌져 있고. 묻어져지. 날 갈면 돼. 네, 그래서 그 날을 좀 계속 좀 갈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저 재질이 좋아가지고 갈면은 광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날 감독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이게 고단해. 옛날엔 고단한 것을 만회할 만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즐거움보다는 고단함의 강도가 더 세. 그러니까 못 해먹겠어. 난 방 감독이 들어온 게 또 배우 할 수 있잖아. 우리 이 연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감독 못하면 그냥 가야 돼. 그냥 영원히 가야 돼. 그냥 할 게 있잖아. 여러분, 저도 연기를 할 수 있는 할머니 다 됩니다. 그다음에 진짜 현장에서 우리 감독자 회원 조합원들이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방 감독님 캐스팅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현장에서의 저분의 태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그 배우의 그 소박한 진정성 그게 있어요. 내가 감독이었는데 나 연기하러 왔어 이거 아니야. 마치 신인 여배우 와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기가 이 영화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한 그 최선의 노력이. 저는 정말 자산어버에서 폐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 맥카트 그 너무 보여요. 그래서 많은 그 감독조합의 감독님들이 이 방은진 감독님을 배우로 캐스팅하기로. 그리고 방은진을 불러주세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오케이. 사랑합니다, 수고했어. 감독님. 네, 바이. 네, 수고했어요. 네.